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34회 ADSP 단답형을 예상하는 예상 문제에 관련된, 단답형 예상 문제에 관련된 차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일요일 날 실시가 되는 약간 특이한 요일에 실시되는 시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대비 시험을 하기 위한 단답형 예상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큰 카테고리별 주요 키워드 형태로 여러분 단답형 예상 문제 강의 진행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과목 데이터 2의 파트 1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관련된 기법 반드시 출제되는 커다란 카테고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전 알고리즘 또는 감성 분석 또는 감정 분석이라도 하게 돼요. 또는 사회 연결만 분석, 주로 시험 문제 출제됐다 할 수가 있고, 이번 차시에는 나올 주기적 패턴을 따지고 본다면 유전 알고리즘 관련한 출제 형태가 가장 유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전 알고리즘과 관련된 키워드는 바로 최적화란 키워드라 할 수가 있고, 우리 문제에서 만약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에 관련된 문제, 최적화란 키워드와 관련된 기법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유전 알고리즘 정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주로 출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죠. CRM도 있고, SCM도 있고, 우리 ERP도 있었고, OLTP, OLAP, BI, BA. 제가 말씀드린 7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중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될 수밖에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2번 문항은 바로 SCM에 관련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따라서 우리 7개의 기업 내부 데이터 솔루션을 정리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 해당되는 빈칸에서 알맞은 용어 넣기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슬라이드의 정답은 스키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키마에 관련된 정의, 즉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 우리 스키마라고 하게 되죠. 자,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특징 알고 있는 거 같이 연계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키마가 존재하고, 반정형 데이터는 해당되는 스키마 역할하는 거 메타데이터 존재한다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의 데이터 형태를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로그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특징적인 것들 또는 제이슨도 역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출제 포인트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에 우리 DIKW 계층적 피라미드 구조, 우리 시험 문제의 출제 확률은 1년에 1회 또는 2회가 반복적 출제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33회 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D는 데이터고, 우리 I는 인포메이션이고, K는 knowledge고, W는 wisdom이라는 정의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은 4가지 개념을 서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우리 4번의 정답은 지식이지만 지식의 키워드는 예측된 결과물을 갖고 있는 키워드다.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DIKW 교재에 보시면 사례 나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랑 정의 같이 결부지어서 암기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에는 커다란 키워드 카테고리는 데이터마트,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 4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 이번 차시에 반드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뭘까요? 데이터베이스의 우리 4가지 특징 또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4가지 특징, 객관형 대표적으로 출제 가능한 문제라 할 수가 있고, 우리 단답형은 33회차 때 DW,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는 데이터 마트가 더 유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레이크는 뭔가요? 일반적인 다양한 이기종의 우리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고, 우리 ETL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특정 형태로 포맷해서 특정 시스템에 저장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원시적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레이크라 한다 했습니다. 다음 6번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OLTP, OLAP, BI, BA 약간
그 용어는 유사하지만 개념이 다른 것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BI랑 BA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 주기적 연관성을 본다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단답형 예상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BI고 핵 관련된 키워드는 리포트 중심의 도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번인데요. 자, 7번에서 빅데이터 기능에서 4가지 기능이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은 바로 렌즈의 기능과 플랫폼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렌즈의 기능은 뭘까요? 자, 말 그대로 우리 동심물에서 현미경이 동심물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대표적 사례로서 앵그램 비오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수천만 권의 데이터, 우리 책을 디지털화 했을 때 언제 미국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복수가 단수로 바뀌는 시점을 알 수 있게 되는 역할, 바로 대표적인 렌즈의 역할,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가 있고, 우리 4번째 플랫폼의 역할, 플랫폼의 정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험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주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차시가 바로 34회 차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데요. 자, 해당되는 실시간 기업의 정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생태계, 기업 생태계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경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걸 우리는 실시간 기업이라고 하게 되고, 여러분 꼭 예상 문제로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단답형 문제로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역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고요. 우리 ADP 시험에서는 굉장히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고,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AI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다양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SCM도 있었고, CRM도 있었고, BI, BA가 있었죠. 이런 다양한 이종의 솔루션들을 한 개로 통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 바로 EAI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종의 데이터를 특정 시스템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맷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시스템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될 수가 있고 데이터 마트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ETL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E라는 것은 extraction의 약자고, T라는 것은 transformation, L의 약자는 loading, 적재의 약자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고 가시는 거 출제 포인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ADP 문제에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많았고,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 문제은행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나왔다. 따라서 해당되는 우리 그 시험의 영역과 서로 접목되어 있는 다양한 다른 데이터 검정 시험의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우리 3과목에서 인공신경망 학습을 했고, 인공신경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는데 중간에 은익층이 존재하게 되는 걸 우리는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게 되고, 은익층이 여러 개 있게 되면 우리는 그걸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며, 다른 용어를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11번 문제 정답은 딥러닝이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인데요. 우리 11번 문제에서는 우리 33회 차시 때서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등장했어요.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등장하지 않을 거고 데이터 마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 마트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데이터 DW의 작은 하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부서나 특정 프로젝트의 작은 단위 분석을 하게 되는 거, 바로 데이터 마트의 키워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 관련된 문제만 등장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SCM, CRM, 그 다음에 ERP, BI, BA, OLTP, OLAP가 주요 출제 단답형 예상 문제를 했다면 33에서부터는 우리 사회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등장했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지식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KMS가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사회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교육행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스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 13번 문항에 해당되는 ITS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물론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알고 있는 거,
데이터가 먼저 중요하겠죠. 하지만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고 해당되는 정의를 내리는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과목 데이터 이해와 파트와 달리 2과목은 약간의 꼼꼼함이 요구되는 파트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지엽적이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출제가 내는 파트 2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1과목과 대비되는 부분이 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거 바로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은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과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 방법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하향식 접근 방식의 출제 빈도가 높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향식 접근 방식의 순서를 알고 있는 거, 또한 문제 현황과 관련된 문제 탐색 단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하향식 접근 방식의 정의는 무엇이다? 문제가 명확하게 주어진 경우라 할 수가 있고, 상향식 접근 방식은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 바로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4번은 하향식 접근 방식의 두 번째 바로 문제 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시험 관련된 단답형 예상 문제, 자,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단답형 예상 답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자, 우리는 그 하향식 접근 방식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 과목에서 커다란 또 하나의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파트가 있죠. 바로 분석 방법론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린 KDD와 크리스피디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하나의 분석 방법론 파트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 최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15번 문제는 자, 의사 코드 또는 슈도 코드라고 하게 되고, 바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등장하는 주요 기본 용어,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가짜 용어라 할 수가 있는데, 가짜 코드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의사 코드를 쓰게 되는 이유는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원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실제 코드가 아닌 언어로 표현한 코드를 사용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15번 문제, 그동안 출제된 간격이 굉장히 멀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 나올 강력한 예상 답안 중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6번 문항인데요. 16번 문항에서 우리 이 과목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포인트는 분석 성숙도인데요. 자, 분석 성숙도는 뭐에 따라서 비즈니스 영역 또는 IT 영역, 여기 조직 역량에 따라서 도입이냐, 활용이냐, 확산이냐, 최적화를 우리는 기업의 수준을 판단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중요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있지만 적어도 확산과 최적화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주요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17번 문항인데요. 자, 해당되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라 할 수가 있고, 우리 해당되는 문제는 제7회 또는 8회 때 등장했던 단답형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문제들을 이제 서서히 하나둘씩 꺼내서 문제화시키는 형태라 할 수가 있는 반면, 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우리 17번 문항 소개한다 할 수가 있고요. 자, 기업 운영 방식의 표현 또는 하나의 조직의 가치를 어떻게 제공해서 어떻게 우리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 해당되는 용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우리 비즈니스 모델 기반에 탐색하는 방법 여러분 연결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18번 문항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석 성숙도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여기 나온 확산 단계와 최적화 단계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확산 단계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꼼꼼함을 요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거. 따라서 우리 이번 주 시험 보시면서 해당되는 분석 준비도 꼼꼼하게 하기, 성숙도 꼼꼼하게 하면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확산과 최적화 단계 구분해서 우리 여러분 왜 용어가 서로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내게 딱 좋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난이도는 저는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자, 19번 문항입니다. 우리 인력, 그 분석의 인력에 관련된 거
빠짐없이 등장했다 할 수가 있고 우리 33회 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키워드가 이중화와 이원화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고 해당되는 우리 형태를 집중형 구조라고 하게 되죠.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용어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관 또는 기업 또는 기관의 전사 차원에서 다양한 분석 과제를 대상으로 제한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 과제인지 또는 중장기 과제인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는 실행 단계를 우리는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게 되죠.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 기업 또는 기관이 도입 단계인지, 그죠? 또는 준비 단계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네 가지 사분면 분석의 네 가지 단계, 우리 고유명사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21번 문항,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이번 차시에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 분석 시단 결과에서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및 분석 기법이 부족하지만 준비도가 높은 단계를 우리는 도입형이라고 하게 되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우리 해당되는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즉 KDD와 크리스피디엠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세스 모델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3회 때 나선형 모델이 등장한다면 이번 차시에는 폭포스 모델 또는 프로타이핑 모델 또는 에자일 모델 등이 등장 가능한 단답형 예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폭포스 모델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뭐라고요? 자, 순차적인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 하향식 접근 방식에 해당되는 연결된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 4가지는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문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의 표준 용어 설정, 명명 규칙, 메타데이터 구축, 데이터 사전 구축 다 데이터 표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와 같은 문제는 단답형뿐만 아니라 객관형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24번 문항은 우리 KDD와 크리스피디엠을 서로 비교하는 테이블이 있고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KDD의 데이터 전처리는 해당되는 이상치 또는 결집값들을 확인하고 실제 제거하는 거 실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피디엠은 그 과정을 어디서 하나요? 최종적인 액션을 하는 과정들, 즉 데이터를 식별만 하지 않고 데이터의 이상값을 식별만 하지 않고 또는 결집값을 식별만 하지 않고 실제 정제하는, 클렌징을 하는 단계는 바로 데이터 준비 단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도 중요한 파트는 분석 방법론 중에서 바로 모델링 파트예요. 그게 바로 분석하는 주요하는 분석자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설명 바로 모델링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우리 분석 마스터 플랜 하면서 항상 중장기란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 ISP라고 하게 되고 전사적인 중장기 종합주식 계획을 우리는 ISP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지금 직장이 계시다면 한번 중장기란 키워드로 아마 여러분 해당되는 문서를 검색해 보시면 이 단어가 쉽게 등장하는 거 실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27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전처리 KDD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KDD와 크리스피디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최소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28번 문제,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요소 물론 중요하고요. 구성 요소도 중요하고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9번, 우리 해당되는 지도학습은 물론 파트 3 데이터 분석 파트의 얘기지만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구분하게 돼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하게 구분하게 되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과 준지도학습으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강화학습인데요. 어떤 이론 상태에서 최적의 행동을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와 관련된 알고리즘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하게 되고 여러분 바둑 관련된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준지도 학습이 하나 있는데요. 준지도 학습은 바로 지도 학습과 준지도, 비지도 학습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학습과 중위도학습의 차이점은 타겟 변수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잖아요. 자, 지도학습은 소량이고 우리 비지도학습이 다량일 때 비지도학습의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지도학습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 바로 준지도학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 1, 2과목 다시 한번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고 갈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목 데이터 2의 파트에서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크게 4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7가지 플러스 우리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이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KMS도 있고 우리 했던 ITS도 있었고 나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0가지 기업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이에요. 우리 해당되는 문제 유전 알고리즘 한 문항 풀었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 감정 분석 얼마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고 또한 기계학습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중요한 파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변화 있어요. 4가지 항목이라 할 수가 있고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4가지 커다란 개념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1과목의 출제 타겟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과목 우리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에서는 여러 파트가 있겠지만 첫 번째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 플러스 디자인 띵킹과 관련된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 방법론이에요. 우리 KD와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학습량이 많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된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거버넌스에 우리 체계 요소 있죠. 그 관련된 부분 상당한 출제 빈도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4가지 파트, 우리 1과목, 2과목에서 4가지 부분 말씀드렸다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되는 핵심적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3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R 기초와 데이터 마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R 코딩과 관련된 문제 우리 32회 때 한 번 출제가 되고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R 코딩과 관련된 문제를 떠나서 우리 해당되는 패키지에 관련된 기능은 얼마든지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게 되고 대표적인 게 바로 리쉐이프 패키지와 플라이알 패키지의 정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쉐이프 패키지의 특징 멜트와 캐스트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리쉐이프, 재구조화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실기가 없지만 실습이 없지만 실제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는 패키지가 바로 리쉐이프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멜트의 역할을 알고 있는 거. 멜트라는 것은 와이드된 변수를 한 개의 열변수 valuable이란 long 포맷으로 바꿔주는 역할, 바로 멜트의 역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해당되는 패키지의 설명, 리쉐이프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우리 모형평가 문제 상당히 중요하고 반드시 출제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F1 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해당되는 recall 또는 특이도 또는 accuracy 정보율 또는 error rate 오버율 얼마든지 문제화돼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33회 때 등장했던 기출문제라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리콜과 프리시전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F1 값을 우리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당되는 혼동 행렬을 이해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떤 형태로 여러분 이해하는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해당되는 리콜 값은 어떻게 구하나요? 실제 값이 true일 때 예측 값이 true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계산하면 5분의 2가 나온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렉시전이라는 건 뭘까요? 모델 입장이에요. 자, 예측 값이 true일 때 실제 true인 비율 역시 5분의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F1 값을 구하려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분모와 프렉시전과 리콜을 더하고 분자는 각 2의 프렉시전과 리콜을 곱하게 되면
우리 원하고자 하는 F1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아마 구하시게 되면 0.4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해당되는 값, 여러분 시험에 임하실 때 바로 문제를 보기 전에 해당되는 콘동 행렬, 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자, TP, TN, FP, FN을 올바르게 표기하는 거 중요하고요. 종종 시험 문제에서 예측값과 실제값을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32번 문제는 한 번도 우리 문제에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 저 나름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도학습은 크게 모형 파트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눠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류를 목적으로 하느냐, 또는 회귀로 목적을 하느냐 나눠준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모형 평가는 분류의 목적으로만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켓 변수가 우리 분류 모형을 만들 때 항상 같은 비율로 데이터가 분포하는 거 현실적으로 상당히 드물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질병에 걸린 분포와 특정의 질병에 걸리지 않을 분포는 아마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될 거고, 이와 같은 데이터 분포, 타켓 변수의 분포를 우리는 범주의 불균형 또는 클래스의 불균형이라고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2대 1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우린 범주의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똑같이 해당되는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해당되는 accuracy, error rate 또는 recall 여러 가지 지표를 다 사용하는 거라는 건 아니라 할 수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accuracy 정분류율과 error rate 오분류율은 이와 같은 타겟 변수의 비율이 서로 비슷할 경우에 사용되는 평가 지표라 할 수가 있고, 우리 그와 같은 문제, 즉 클래스의 불균형, 범주의 불균형에 직면하게 쓰는 평가 지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우리 1과목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해서 간단한 빅데이터 활용 테크닉 기법에 관련된 정의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3과목에서 1과목에 있는 내용을 약간 연결해서 3과목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단답형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ADP 시험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파트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요즘 들어서 이와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 관련된 개념들이 속속 우리 문제에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3번은 사회 연결망 분석의 정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4번은 우리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라 할 수가 있고,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 우리 데이터 마이닝의 추진 단계 우리 5가지로 구분되고, 해당되는 정의는 데이터 가공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4의 문제가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는 판단에서 이번 차시에 강력하게 예상할 수 있는 단답형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번 우리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3과목에 배치되어 있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특정 알고리즘 집중해서 출제되지 않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리스트 외기 분석 또는 인공신경망, 의사결정 나무, 앙상블 모형 각각 중요한 특징점을 갖고 있고, 해당되는 특징적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번에 관련된 정의는 바로 SVM, Support Vector Machine의 정의라 할 수가 있고, 우리 바로 최근에 실시됐던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의 단답형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이번 차시에는 SVM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앙상블 모형에서 우리 백인과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가 굉장히 주기적 패턴을 가지고 출제된다 할 수가 있고, 이번 차시엔 랜덤 포레스트가 나올 차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6번 우리 KNN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빅분기 실기 파트에 주로 이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해당되는 지도 학습의 회귀 또는 분류 모형 다 이용 가능한 거 바로 KNN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KNN 알고리즘은 우리 거리 기반을 통한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거리라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게으른 학습이라고 하게 돼요. 자, 지도학습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자, 뭐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느냐 또는 모델 없이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된다 할 수가 있고, KNN 알고리즘은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관측치가 들어왔을 때 그 관측치의 거리 기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클리디안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분리나 회귀를 하는 것 바로
KNN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게으른 알고리즘이라는 거 키워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항인데요. 자, 37번 문항에서 여러분 주의하실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성분 분석, PCA가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적 회귀 방정식에서 우리 전진 선택, 후진 제거, 우리 스텝와이즈 메서드라는 거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하지만 차원 축소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진 선택, 후진 제거 위에 상위에 큰 카테고리 키워드라는 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차원 축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주성분 분석처럼 해당되는 특징을 잡아내서 차원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냐 한 종류가 있고, 우리 최적 회귀 방정식에서 전진 선택, 후진 제거처럼 기존에 있는 변수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를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방식, 변수 선택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상위 카테고리 키워드라는 것은 차원 축소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원 축소를 하는 것 이후 결국에는 우리 과대적합 키워드와 연결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분석 모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일까요? 그건 아니죠. 좋은 모델이라는 것은 물론 트레인 데이터에 오차, 바이어스가 적게 적어야 되고, 또한 새로운 데이터, 언신 데이터에서도 그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모형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 축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8번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은 최소제곱법 또는 최소자승법이라고 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답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일반 선역 회귀 분석과 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교재에 보시면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개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의 주요 타켓이고 해당되는 38번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39번 문제, 우리 앙상블 모형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주기성을 갖고 있는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차시에서는 부스팅이 등장했어요. 자, 이 차시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백인과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의 차이점, 중요 키워드 잠깐 설명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백인이라는 것은 병렬, 패럴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다수의 클래스파이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모형 평가를 하게 되는 것 반면에, 부스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오분류에 가중치를 넣어서 그 오분류를 더 추출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주요 키워드 바로 순차적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부스팅과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약한 분류기를 계속 축출해서 강한 분류기로 만드는 거 부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랜덤은 결국에는 배깅의 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깅과 다른 점은 랜덤 포레스트는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하지 않아요. 일부의 변수를 추출해서 다수의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어서, 자, 그와 같은 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 바로 랜덤 포레스트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 키워드 바로 배깅과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를 구분하는 특징 부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와 같은 유형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할게요. 자, 40번은 시계열 분석 파트와 관련된 겁니다. 시계열 분석에서는 첫 번째 정상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ARMA, 아리마 모형에 관련된 식별 문제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해 시계열 관련된 네 가지 요인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40번은 결국에는 정상성과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1번 우리 해당되는 문제, 우리 뭐하러 분류 모형의 모형 평가 중에서 맨 마지막 교재 카파 통계량이라고 하게 되고, 해당되는 모형 평가의 정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모형 평가와 관련된 문제, 계산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연관 규칙 학습의 세 가지 지표들, 우리 지지도, 신뢰도, 우리 향상도 반드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계산 문제가 우리 의사결정 나무에서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 지리값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군집 분석에서 맨하튼 거리를 물어보는 계산 문제, 마지막 계산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의 빈도별 계산 문제 순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번 우리 SOM에 관련된 자기조직화 진로 관련된 정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자기조직화 지도와 인공신경망을 서로 비교하는 거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공신경망은 지도학습이고 SOM은 비지도학습 방법입니다. 똑같이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인공신경망 이용한다는 건 공통점. 하지만 인공신경망은 역전판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자기조직화 지도는 전방 패스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거 차이점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SOM이라는 건 결국에는 입력 벡터에서 우리 경쟁층의 노드 가장 가까운 에 있는 경쟁층, 우리는 노드만, 우리는 가중치를 갱신하게 되고 말 그대로 그 노드만 점점 가까이 또는 멀리 있는 건 점점 멀리에서 군집화를 이루라는 거 자기조직화 지도라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노드를 우리는 BMU, Best Match Unit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한 번 정도 출제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43번 우리 바이어스와 베리어스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자, 어떤 관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어닝 레이어가 많이 많아진다. 또는 의사결정 나무에서 풀트리 가르치기와 정지기축을 하지 않고 완전 풀트리 나무를 만든다. 또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어떤 중요한 변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전진 선택, 후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독립분석을 참여하게 된다는 거. 결국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모델이 복잡해지게 되고 모델이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없겠죠. 즉 바이어스, 트레인 데이터의 바이어스는 작아지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베리언스는 커지게 되는 형태 우리 시험 문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격이 일반화가 가능한 우리 중간 포인트에서 우리 최적의 모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주요 개념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44번에서 우리 비정상 시계열을 시계열 모형화할 수가 있죠. 만약에 비정상 시계열을 시계열 모형화할 수 없다 하면 잘못된 100% 오답복이고 우린 차분 또는 로그 변환을 통해서 비정상 시계열도 정상 시계열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차분은 어떨 때 쓰나요? 평균이 일정하지 않을 때 쓰는 거, 앞차시, 전차시 빼주는 거, 현차시에서 앞차시를 빼주는 거 우리는 차분이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평균이 좀 더 불규칙적이지 않고 일정해지는 형태로 변환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5번 의사결정 나무에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순도 측정하는 지표 3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진입값, 엔트로피 지수, 카이젠곱 통계량 또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풀트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과대적합, 오버피팅이 발생하니까 뭘 한다고요? 정지기축 가르치기와 관련된 정의 문제가 이렇게 등장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켓 변수가 이산형이냐 연속형에 따라서 우리 또 바뀌죠. 중요한 개념들이 회귀나무도 나오게 되고요. 그죠? 다시 한번 이 파트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46번 우리 이번 차시 강력한 예상 문제 할 수가 있고 우리 F1보다 F베타 지표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F2의 의미라는 것은 재현율의 정확도의 2배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바라고 여기 숫자 2라는 거 블랭크를 만들어서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이 이번 차시에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7번 우리 군집 분석에서 특징적인 밀도 기반 군집 학습했다 할 수가 있고 이미의 군집이 주요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2개의 파라미터, 모수만 존재하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밀도 기반의 군집 분석의 알고리즘, DB스캔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8번, 우리 군집 분석은 바로 비지도학습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처럼 우리 분류 모형의 경우라면 모형평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형평가 지표, 계량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우수한지 판단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비지도학습 군집 분석은 그와 관련된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타켓 변수, 목표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실루엣 개수 또는 K민지의 엘보 기법 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49번 우리 데이터 전처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자, 49번 문제는 대표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또는 실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데이터 전처리, 자, 최소 최대 정기화, 민맥스 정기화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데이터 값, 특정 값이 크게 되면 그 값에 의해서 타켓 변수의 기여도가 높아지면 절대 안 되니까 해당되는 범위를 0과 1 사이의 범위로 만들어주는 스케일링, 바로 최소 최대
정규화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0번에 우리 아리마 모형, 식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아리마에서 PDQ가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P는 뭐의 의미? AR의 P차 이미.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PDQ에는 Q는 뭘까요? 자, MA의 Q차 C 의미. 가운데에 있는 차분의 횟수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분이 한 번도 없다면 뭐가 될까요? AR, MA 모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정 값 수치를 보여주게 되고 가운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차분 횟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34회 ADS-B 단답형 예상 문제 강의를 종료했다 할 수가 있고 여러분 1, 2과목에 관련된 주요 포인트 각각 4가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3과목에서 중요 포인트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3과목 즉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교재에 따지면 자, 모형평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연관규칙 학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 문제 반드시 계산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군집 분석도 중요하죠.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구분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 우리 전용 데이터 마이닝 파트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잖아요. 해당되는 분석 기법보다 하나씩 목차별로 이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3과목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 3과목 단답형 여성문항에 출제되지만 해당되는 문제 뭐 3문제 정도만 맞추게 되면 여성문항 중에서 여러분이 뭐 불합격될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해당되는 3과목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34회 ADS-B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 합격하실 것 같다는 예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